안녕하십니까. 오산대학교 교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대학교 겸임교수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2024년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코로나가 또 많이 퍼져서 이 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23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 뵙고 강의실에서 하고자 했는데 또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니까요.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과장님께 이제 교수 특강을 의뢰받고 나서 어떤 강의를 좀 해드리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2학기 때는 좀 우리 제자들에게 좀 학습 동기 그런 것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학년을 맡으신 분도 있고 2학년을 맡으신 분도 있고 또 심화반을 맡으신 우리 선생님도 계실 건데요. 맡은 그 과목과 또 학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학습 동기를 잘 유발시킬 수 있을지 존 켈러의 이론에 입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은 아니고요. 좀 짤막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2학기 때도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힘차게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존 켈러의 ARCS인데요. 이니셜입니다. ARCS라고도 하고요. 또는 ARCS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학습 동기 유발 이론인데요. 자, 존 켈러의 ARCS 이론, ARCS 이론은 학습자의 동기 유발과 지속적인 동기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교수와 학습 상황 그런 것을 전개시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둔 미시적인 어떤 수업 설계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동기죠. 동기의 유발이라든지 동기의 유지라든지 이런 모티베이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어느 정도의 좀 큰 타이틀을 제가 넣어드렸고 또 마지막에 정립 부분에도 넣어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attention입니다. 주의 집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levance, 연관성 또는 관련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nfidence는 자신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satisfaction은 만족감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주의 집중이라든지 관련성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기 유발의 네 가지 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방법론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트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ttention인데요. 이 attention은 학습자의 관심을 끄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주의 집중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호기심을 자극해서 학습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 전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을 주의 집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스스로의 주의와 학습 환경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스스로. 자, 그러니까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학습자가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어떤 주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습의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청각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줄 수도 있고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는 호기심이나 주의 환기나 감각 추구 등의 개념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 좀 포인트는 이거죠. 감각을 추구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시청각을 말씀드렸는데 시각과 청각적인 부분들을 이 학습자가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환기가 되고
그리고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주의라는 것에 대한 방법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론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업을 할 때 이 방법론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죠. 맨 앞에는 개념적인 부분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론적인 측면을 다 정리했는데요. 방법론적인 측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흔치 않는 비유나 내용과 관련된 연상을 학습자에게 요구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수 자료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혼합시켜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 집중. 아무래도 첫 스타트가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가장 먼저 이 존 켈러 박사는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각 효과로서 멀티미디어 자료라든지 다양한 글씨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여기 보시면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지도 좀 들어가 있고요. 앞에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살려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텍스트 위주의 프레젠테이션은 죄송합니다만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다양한 글씨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러한 다양성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주의 집중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자가 겪어보지 못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이나 또는 믿기 어려운 통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새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이례적인 사건들,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를 많이 접근하잖아요. 사회복지는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좀 믿기지 않는 이례적인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무래도 주의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통계도 마찬가지죠. 아,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낮다고? 이런 통계적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자료를 이제 먼저 연구를 하시잖아요. 연구를 할 때 이런 자료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흔치 않은 비유라든지 내용과 연관된 연상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습자의 능동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교수님들이.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연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뭐 특히 실천 쪽이나 정책 쪽이나 이런 실천이나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은 학습자한테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또는 연상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교수 자료 형태의 변화인데요. 주의 집중 시간에 따라서 이론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되게 우리들이 이제 그 순서대로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는 교수님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 이거 일종의 평가입니다. 평가 등의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 온라인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LMS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체계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오프라인에서는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연습은 일종의 실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퀴즈식으로 OX를 해본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OX로 많이 하는데요. OX로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험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험은 평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퀴즈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교수 자료를 이 형태를 다양하게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시간을 수업한다. 2시간 내내 이론만 수업하는 거 아주 따분하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도 했다가 그다음 한번 실습해보자 했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퀴즈 한 3개, 4개 던져서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교수 방법의 혼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요. 대개 이제 강의 형태하고 토론의 수업을 혼합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좋죠.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자가 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숙지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숙지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별로 예를 들어서 4명이나 3명이 한 조가 됩니다. 5명이 한 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렴. 그리고 그 토론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간단하게 발표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신디케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교수님이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해서 오늘 수업 끝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다.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학습자한테도 이 수업에 대한 수업을 받아들이는 사람 학습자 입장에서 부담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는 데에서 상당히 많은 뿌듯함이나 만족감을 가지고 아마 그 강의실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이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어텐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교수님들이 많은 부분 이렇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2학기 때도 잘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관련성, 렐리번스입니다. 이 관련성은 우리가 이거죠. 어떤 정보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 장기기억으로 되어 있는 인지구조와 연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정보가 파지, 즉 장기기억화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차피 학습자는 이 지식적인 부분을 학습을 했으면 그것을 저장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관련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새로운 학습이 학습자의 인지구조와 연결이 될 때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기존의 인지 구조하고 연결이 되네 라고 한다면 모티베이션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개인적인 흥미라든지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습 내용이 흥미와 또는 목적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성은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겠죠. 자, 학습의 결과가 자신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를 하면은 더 높은 학습 동기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학습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달성된다? 그럼 우리는 학습자의 성취 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내용이 맞지 않아요. 학습자의 학습 목적과 학습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튕겨져 나가겠죠. 튕겨져 나갑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학습의 내용을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방법론을 좀 보죠. 이 방법론은 첫 번째는 뭐죠? 친밀성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 지향성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요,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성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친밀성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것과 연결이 되면 친밀도가 높아지겠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자, 친밀성과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밀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이름이나 친밀한 인물이나 친밀한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수업에서 학습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친밀한 의문이나 배경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흥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학습자의 흥미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친밀성의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딱딱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좀 더 친밀성 있게 다가가고 이왕이면은 앞에 있는 교단에서 하기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이름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거 배웠었지 하면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어차피 지난주에 배운 것이 어느 정도 기억에 있으니까 친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지향성은 학습과제에 대한 미래의 실용성, 그 다음에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를 위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과제에 대해서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로 이야기한다면 사회복지 학문을 배워서 나중에 복지관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모델을 배울 때, 사례관리를 배울 때, 지역사회 복지를 배울 때, 그리고 정책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장기양보험법을 배운다. 노인장기양보험법은 장기양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사업법을 배운다.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지식은 미래에 실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구나.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이 지식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성 또는 적합성 전략인데요. 교수 또는 다른 학습자와의 피드백, 경쟁 없는 안전한 학습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수님이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학습자가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습자의 피드백은 토론 때 많이 이루어지죠. 학습자 간의 토론에서 다른 학습자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경쟁이 없어야 됩니다. 경쟁이 있게 되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경쟁 없는 여기 나온 대로 안전한 학습 상황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말보다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습 목적을 다양한 난이도로 제시를 해서 학습자 능력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30명이 있다. 근데 이 30명의 요구가 다 틀려요. 그리고 30명의 능력도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학습하는 것을 난이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맞춤형으로 이걸 제시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분반을 하지 않으면 몰라도 이게 쉽진 않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50분을 수업한다. 그러면 아주 난이도가 낮은 것에서 시작해서 높은 것으로 차근차근 나아가서 50분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과제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비경쟁적인 학습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비경쟁적인 것은 앞에서 말했죠. 평가 반영을 지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 반영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바로 비경쟁적인 학습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는 우리가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수업 시간에 이것을 평가에 반영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몰려오죠.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경쟁적인 학습 환경에서 충분히 학습 동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친밀성의 전략, 목표 지향성의 전략, 필요나 동기와의 적합성, 부합성 전략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동기를 유발시키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 하겠습니다. 이 자신감은 당연히 학습자의 자신감인데요. 컨피던스인데, 첫 번째는 개념인데요. 자신이 학습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을 때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습 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학습을 할 수 있어. 내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과제문을 줬을 때 그 과제를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적정 수준의 도전감과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너무 어려운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적정 수준의 도전 과제를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줄 필요가 있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반두라가 말한 자기 효능감과도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언어적인 설득, 자신감을 불러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격려,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신감은 지각된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된 조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학습자 자신에게 어떤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지각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요. 무능력이다. 자신감이 생길 수 없겠죠. 하지만 능력을 자기가 지각하고 있다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선택인데요. 자신이 결정한 선택이나 노력이 행동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지각된 조절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조절을 하느냐? 학습자 스스로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결정한 선택, 노력이라고 나온 거죠. 이러한 것이 내 결과에 아주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 라는 신념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공의 기대감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 아시죠?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면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말하죠. 피그말리온 효과, 골렘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성공의 확신이 있을 때 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학습자들에게 너는 안 되겠다라는 말보다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학습자도 많이 계시는데요. 나이 많이 드신 학습자는 특히 더더군다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학습할 때 힘들어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의 격려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능력적인 측면이나 자기 조절감이나 성공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되면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자, 방법론적인 부분을 좀 보시죠. 자, 첫 번째는 교수자는 학습의 필요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통제감, 이걸 다른 말로 컨트롤, 조절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절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수업 계획서, 이런 것을 처음에 이제 그 학습자들에게 공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라버스 만들어서 이 오프라인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공지를 하는데, 이게 바로 수업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습의 목표, 수업의 구조가 분명하게 제시돼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수업의 구조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겠다, 아니면 강의 위주다, 아니면 토론 수업을 좀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수업의 구조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죠. 물론 여기서 평가는 그렇습니다. 과제라든지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학점은 매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선수지식, 선행지식이라고 하죠.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미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이전에 어떤 과목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평가의 조건을 미리 알림으로써 학업 수행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수업 계획서, 실라버스에서 많이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OT 때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 기회 제공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은 낙담을 해요. 그래서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수업을 조직하는 게 좋습니다. 쉬운 내용에서 시작을 해서 어려운 내용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렇죠. 성취 욕구가 충족되죠. 성취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학습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도전의 수준을 정하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기주도적 학습은요, 어려운 과제를 만나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죠. 그것을 좀 잘 생각하시고, 적절한 난이도,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이 정도면 충분히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과제를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적 통제감이나 또는 조절감 증대인데요. 학습자 스스로 학습 속도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학습 속도의 조절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이도가 적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난이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난이도가 이 자신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으려면 난이도가 적정해야 되죠. 너무 어려우면 이 학습자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쉬워도 안 됩니다. 에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한다면 오히려 학습 동기를 더 저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난이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0분 수업을 할 때 아주 쉬운 내용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것도 던져서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되셨죠? 네, 저는 그런 것들을 OX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하면서 OX 던지면 맞추더라고요. 좀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OX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난이도를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거든요. 퀴즈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만족감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만족감은 satisfaction은 우리가 학습자의 만족감은 뭘까요? 그렇죠. 보상입니다. 외부적인 우리가 이제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란 말도 쓰지만 내적 보상, 외적 보상으로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외적 보상은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칭찬을 해줬다.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선물을 걸고 퀴즈를 냈다. 이런 것들이 다 외적 보상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내적 보상은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학습자 스스로 내재적으로 보상을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즐거움이죠. 보람이죠. 성취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 보상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학습자의 만족감을 더 끌어올려서 동기가 유발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외적 보상이나 성취감을 충족시켜 준다면 만족감이라는 동기가 유발되는데 이 성취감이 이제 내적인 보상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학습자의 노력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자신의 기대와 일치를 하고 그 결과에 만족을 해요. 그러면은 학습 동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자, 이 손다이크 행동주의 학자가 있잖아요. 손다이크라는 행동주의 학자는 도구적 조건하에서 퍼즐 박스를 만듭니다. 퍼즐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고양이 실험을 했어요. 이 고양이 실험에서 고양이가 이러한 것들을 누르고 레버를 누르고 나와서 먹이를 먹었어요.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한다. 이게 효과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의 법칙이 2번과도 연관이 돼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노력 결과가 아주 내 기대와 일치하고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유지되고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효과의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적 결과와 외적 결과가 있는데요. 내적 결과는 학습자의 학업 수행 결과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그 다음에 내적 보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즐거움과 보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적인 평가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고를 해보는 거죠. 학습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뿌듯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더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내적 결과라고 말할 수 있으면, 자, 긍정적인 강화, 제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선물이라든지 격려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학습 동기는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만족감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받고 방법론을 좀 보실래요? 방법론은 첫 번째, 자연적인 결과 강조의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 결과 강조의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 강조의 전략이 있는데 이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공정하게 해야 돼요. 자, 1번은 적용 가능한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습득한 지식을 다음 후속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설계해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려면 이런 것을 해봐야 돼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를. 이번에 학습한 것을 다 이해했나?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퀴즈로 한다 그랬죠. OX로 합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OX로 해보는 거죠. 이런 연습 문제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말하는 것을, 교수님이 말하는 것을 학습자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 습득한 지식을 다음 후속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학습의 연속성이죠. 학습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학이나 상담학 쪽은요, 종합학문이에요. 다양한, 다학문이다 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학문끼리 서로 뭐예요? 결합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들었었지? 이 수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이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정책이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에 공공부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뭐가 있어요? 국민계초생활보장법이나 기초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에서 배운 공공보조 제도의 내용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긍정적 결과 강조 전략인데요. 학습자 반응 뒤에 긍정적 피드백이나 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외적 보상이다. 학습자 수준에 맞는 의미 있는 강화를 제공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반응에만 긍정적 외적 보상을 제공해야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학습이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상의 어떤 강화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학습자 수준에 맞게 의미 있는 강화를 줄 필요가 있죠. 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성인은 성인에 맞게 그렇게 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공무원 수험생들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시험을 잘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잘 보면 가장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스벅 상품권입니다. 커피 상품권이에요. 그거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문화상품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문화상품권은 별로 안 좋아하고 스벅 상품권을 좋아해요. 아무래도 젊은 층의 수험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덥잖아요.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본 건데, 뭐 우리 대학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격려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 대학의 많은 제자들이 이런 것을 바라고 대학에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잘한다 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줬을 때 좋은 보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공정성 강조의 전략인데요. 수업 내용과 구조를 제시된 수업 목표와 일관되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러버스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엇박자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수업 내용하고 구조가 있는데 미리 제시된 수업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과 딱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맞춰야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엉뚱한 것 가르치시네 생각 안 하죠. 앞에는 실라버스에서는 A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수업은 B야? 왜 C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그때부터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의 동기가 차근차근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실라버스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습 도중에 연습한 내용과 평가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학습 내용하고 평가 내용하고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A를 배웠는데 시험에는 B가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학습한 내용에 맞게 평가 이제 그렇게 다 내실 건데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사 방법론에서는 내용 타당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 측정 도구 시험지에다가 집어넣는 건데요. 이런 내용 타당도가 잘 확보된 시험지를 만들어 내시는 것도 학습자 입장에서는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 강조의 전략 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자연적 결과 강조 전략입니다. 이거는 학습의 연속성에 따라서 뭐 적용 가능한 연습 문제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후속 상황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자연적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배웠더니 다음에 이런 부분의 영역에 이런 영역에 적용이 되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긍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거죠. 보상. 그 다음에 여기는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습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왼쪽에서 1, 2, 3, 4 ARCS니까 죄송합니다. 1, 2, 3, 4가 됩니다. 학습 과제에 대한 흥미도가 바로 이제 주의 집중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학습자가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학습자의 주의 집중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청각 자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의 필요와 목적에 대한 인식도입니다. 학습의 필요와 목적에 대한 인식도, 그래서 이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웠으면은 그것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인지 구조와 자기가 미리 장기 기억 파지화됐던 인지 구조와 연결도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학습의 필요성, 목적에 대한 인식도, 그런 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때, 관련되어 있다라고 인식할 때 바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감인데요. 성공에 대한 신념입니다. 자, 성공에 대한 신념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노력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바로 자신감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학습자 성취에 대한 보상인데요. 성취에 대한 보상은 바로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ARCS 이론, ARCS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동기 유발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동기 유발 이론이다. 존 켈러의 이론이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산대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학과장님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4년 2학기 때도 건강하게 열강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랑받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26일 날 월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혹시라도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교수님들 어떤 분이라도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산대학교 제자들에게 좋은 것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귀감이 되는 교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2학기 대비 짤막하지만 교수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